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햇새와 곁에 오늘 남은 부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텍스트 77쪽입니다. 황야의 일위에 나타난 괴태상 이 부분을 할 건데, 우선 황야의 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론 일부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 같아서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 소개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은 자신을 황야의 일이라고 불렀던 하리알러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렀던 집에 조카가 쓴 편집자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모 집에 방을 구하러 찾아온 하리알러는 50살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다락방과 그 옆에 딸린 침실을 빌렸고 며칠 뒤에 자신의 짐을 완전히 옮겨두었죠. 서술자가 본 하리알러는 끔찍이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낯설고 거칠지만 몹시 수줍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았고 이러한 기질과 천성 때문에 고독하게 살았죠. 서술자는 이런 할러를 표현하기에 황야의 일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할러는 황량한 들판을 떠도는 마음 둘 곳 없는 한 마리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들 사이에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군중들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일이 다른 어떤 이미지도 그의 내향성과 고독, 야생성, 불안, 향수, 고향 상실을 더 잘 표현해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황야의 일이도 청결과 질서 그리고 화목하고 예의 바른 삶으로 대표되는 시민적인 세계를 경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의 진공의 공간으로부터 그의 이질감과 황야의 이리적 존재로부터 우리의 좁은 시민적인 세계를 경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점차 알게 되었다. 그에게 우리들의 세계는 확고하고 안전한 세계, 그가 닿을 수 없는 평화였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적인 세계를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문의 서술자는 황야의 일이에게서 자신의 이모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예쁘긴 하지만 어딘가 우습다고 느끼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각 자체는 화자의 시각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화자입니다. 서술자라고도 하죠. 시각에서 하리할러라는 이 주인공이죠. 하리할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데, 이 서문, 독일어로 이제 포보르트죠. 이 포가 영어의 비포죠. 보르트가 이제 영어의 워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리할러라는 박사가 학자가 왜 이 황야의 일이라고 불리는지 점차 이 화자의 시각에서 서술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그는 만족과 건강, 쾌적함, 시민들의 잘 길들여진 낙관주의,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것이 돼지처럼 살을 찌우며 번식하는 시민적 세계 질서의 대표자들의 목을 비틀어 놓고 싶은 미칠 듯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내적인 분열을 안고 살아가죠. 이런 황야의 일이는 정신적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싸늘할 정도의 냉정함과 확고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했고 항상 시민세계의 덕목에 대한 혐오에 휩싸인 그는 사람들의 사탕발림과 허식과 젠체도 싫어했죠. 그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독서를 하거나 혼자 도서관과 음악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런 분열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 어쩔 수 없죠. 자, 넘어가서 조카와 그의 이모는 황야의 일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를 정신장애거나 정서장애이거나 아니면 성격장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하는 행동이나 그죠? 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혐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저 건강한 사람의 본능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와 맞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어 심리는 점차 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내에 대한 동정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죠. 황야의 일이는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밀린 방세를 모두 지불한 후 작별 인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 도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술자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가 남긴 거라곤 여기 머물 때 썼던 원고밖에 없었죠. 이 원고는 황야의 일이가 서술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요지의 글을 몇 줄 적어서 준 것이었습니다.
서술자는 이 원고의 내용이 현실에 비추어 검토해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원고에 나오는 대부분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 체험된 정신적인 과정을 가시적인 사건의 옷을 입혀 표현하려고 한 시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서술자는 황야의 일이가 체험한 정신적인 과정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병리 그 자체였다고 표현하죠. 여기서 서술자란 말은 내가 화자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고, 그래서 이 하리 할러를 통해서 시대의 병리를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할러가 알았던 영혼의 병은 한 인간의 괴팍한 생각이 아니라 시대의 병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건 할러가 속한 저 시대의 노이로제였으며 이 신경증 때문에 미천하고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사상이 깊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강한 사람들도 좌초한 것이다. 이 수기는 얼마만큼 현실의 체험이 그 바탕을 이루는지에 상관없이 거대한 시대의 병을 우회하거나 미화함으로써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 병 자체를 서술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이다. 이 수기는 말 그대로 지옥의 순례이다. 지옥을 가로질러가며 카오스에 맞서고 악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칠흑같이 컴컴한 영혼의 세계를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용기 있게 통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병은 오직 한 세대 전체가 두 시대 사이에 두 개의 생활 양식 사이에 끼어 어떠한 자명한 이치도 도덕도 어떠한 안정감이나 순수함도 상실되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발생할 그런 사건을 예언했었죠. 절대가 상대로 변하고 진리가 거짓으로, 거짓이 진리로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체는 전쟁도 예고했었습니다. 지금 니체 이런 진단이 지금 현 시대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보면은 가짜 뉴스도 너무 난무하고, 온갖 유튜버들이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빨리 통과되어서 독일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국가의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이든 유튜버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부과해가지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양분화되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법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진리는 끔찍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짓이 진리라고 불리었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의 전도, 이것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천재가 되어 있는 인류 최고의 자기 성찰에 대한 내 정식이다. 나는 최초로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거짓을 거짓으로 최초로 경험했기에, 냄새 맡았기에 내 천재성은 내 코 속에 있다. 진리가 수천 년간의 거짓과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는 동요되고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지진의 경련과 산과 골짜기의 이동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개념은 그러면 완전히 혼들 간의 싸움으로 되어버릴 것이고 옛 사회의 권력 구조는 표현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에 기초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지상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나와 함께 지상에 비로소 위대한 정치가 펼쳐지게 된다. 이건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 전집에서 발췌한 부분. 니체는 절대가 사라졌을 때 발생할 무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로부터 도덕률의 근거가 바로 신이었기 때문이죠. 함무라비도 법을 세울 때 신을 내세우고 유대인들의 율법 또한 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의 근거가 된 신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이성이 이성을 집어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사건이 니체가 예언한 것처럼 지상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절대란 없다라는 허무주의가 도래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전쟁통에서 느낀 파열된 영혼은 바로 이러한 허무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헤르만 헤세는 새가 세계라는 알을 부수어야만 하는 필연성, 즉 전쟁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혈의 위협은 오로지 내면에 그 자체 안에서 산산이 파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새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하여 광분하여 죽이고 말살하고 죽으려는 영혼의 발산이었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세계는 집 부수어져야 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데미안에서
나온 편 중에 하나죠. 그 영상을 소개할 때 그죠? 예. 그래서 황야의 1위는 서술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오늘날의 고뇌를 한 세대 이상이나 앞서 체험해야 했지요. 그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이 고뇌를 고독하게 곱씹어야 했지만 오늘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안다. 언젠가는 내 이름에 어떤 엄청난 것에 대한 회상이 접목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양심에 비할 바 없이 깊은 충돌에 대한 지금까지 믿어져 왔고 요구되어 왔으며 신성시 되어 왔던 모든 것에 대한 거역을 불러일으키는 결단에 관한 회상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저는 니체 다이너마이트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그죠? 예. BTS 다이너마이트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 니체의 지금 사상이 이 작품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 운명과 할러의 운명이 교차되어서 보입니다. 할러는 두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자였고 일체의 안정감과 순수함을 상실한 자였다. 인간의 삶이 지닌 모든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지옥으로 승화시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문 소개한 내용인데, 자, 이 하리 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감을 조금 잡았는데, 그러면 자, 이 텍스트를 보면서 또 우리가 줄거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텍스트를 봅시다. 이 황야의 일이라는 작품은 몇 가지 이제 점에서 볼 때 해석이 다른 소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주인공 자체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뭐 앞에 우리가 다뤘던 데미안이나 수르바키 아리에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전부 청소년이나 이런 성장 소설, 나이가 그렇게 안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여기서 하리 할러는 주인공이 50살 가까운 나이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아주 짧은 기간에 뭐 데미안이나 또 뭐 이 다른 작품에서는 보면 오랜 시간, 그죠?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격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할러의 어떤 과정도 역시 정신의 세계에서 자연이나 혹은 관능의 세계를 거친다는 점은 다른 작품과 유사합니다. 이 할러의 문제는 생활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온갖 번뇌와 불만,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동영상 속에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만, 이것은 마치 짐승으로 치면 1위입니다. 1위인 이 할러가 평범한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혐오감, 이런 감정에서 유래합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이 할러가 볼 때 강한 것을 희생하여서 보전과 안정을 얻고, 법률 대신에 양심의 평안을 얻고, 또 향락 대신에 안주, 자유 대신에 편안함, 불태우는 어떤 불꽃, 열정보다는 따뜻한, 알맞게 적절하게 따뜻한 빛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에 일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가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지식인 혹은 예술가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이들은 시민사회를 바치고 있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일상적인 세계에서는 좀 고립된 구계자들입니다. 아웃사이더라 이 말이죠. 일반 시민들과는 좀 동떨어진 탈선한 사람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할러인데, 이 할러가 이러한 세상에서 파멸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괴테처럼 불면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러가 괴테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작품에서는 2번 정도 있는데, 물론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죠. 시대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괴테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어떤 만남이냐면, 첫 번째는 괴테의 초상화를 보면서 할러가 어느 교수와 함께 괴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때고, 2번째 만남은 꿈속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괴테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괴테는 이 할러에게 모차르트를 닮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마술극장에서 괴테 대신에 모차르트가 할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할러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괴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첫 번째 만남인 그 교수의 집에서 할러가 보게 되는 그 괴테의 초상화는, 자, 우리 테스트에서 보세요. 보통 괴테의 얼굴은 좀 개성도 있고 멋지게 다듬은 그런 얼굴, 조금 나이가 든 경우도 있고 그런 조상화들이 많은데, 이 교수의 집에서 본 괴테의 조상화는 소시민들의 취미에 맞게 조금 변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러가 거기에 좀 화가 나서 이제 교수의 집을 뛰쳐나오는데, 이제 이 괴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림은 자기한테는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수의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할러가 괴테의 고고한 정신세계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조되고 괴테의 초상화가 소시민들의 가정용 장식품으로 전락되는 것을 자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할러가 꿈속에서 괴테를 만납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죠. 가슴에 훈장을 달고 이렇게 나오죠. 천진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 괴테에게 인생의 온갖 허무함, 덧없음, 그리고 절망, 어떤 공허함과 불안 사이를 방황하는, 그죠? 그런 것을 경험하고도 이 괴테가 삶에 대한 신념과 낙관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할러의 이 질문에 대해서 괴테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응? 우리들 불멸인들은, 이제 괴테 같은 사람들 말겠죠. 우리들 불멸인들은 진지하게 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농담을 좋아합니다. 유머 같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훈장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춤추듯이 사라져간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최고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린애 같은 천진성과 명랑성을 갖게 된다는 그 헤세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이런 헤세의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할러가 곧 이어서 이런 인성을 개조하는 수업을 받게 되는 곳이 마술극장이라는 곳입니다. 현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존재는 불변의,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의 통일체가 아니고 언제든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상적인 존재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극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자, 우리 텍스트에서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고난 저편에 신들의 어떤 유머에서 생겨난 것처럼 그런 어떤 웃음소리입니다. 밝은, 그러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소리. 그리고 이와 더불어 조화의 완성자인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모차르트의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혹은 예전 영화지만 찾아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차르트의 어떤 천재성, 그죠? 그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 모차르트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저는 학생 때 봤는데도 아직도 모차르트 웃음소리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 좀 그런 웃음소리인데,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괴테를 대신해서 나타나가지고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장한 태도와 살인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하네. 이승으로 돌아가게. 자네는 살아야 해. 자네는 웃음을 배워야 하네. 여유를 가지라 이 말이죠. 자네는 인생의 저주스러운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정신을 존경하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기만을 웃을 줄 알아야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유머만 있으면은 이런 쓰레기 같은 라디오나 축음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 유머 감각만 있으면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할르가 그 파우스트,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발푸르기스의 밤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할르가 거기에서 이제 보면 그 발푸르기스의 밤에서 이제 그런 환상적인 세계에서 이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뒤에 불멸인이 된 이 괴테와 모차르트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유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유머, 감각이죠. 해학적인.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 남은 일은 이 귀중한 교훈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렇지만 이 작품 황야의 일위에서 보면 이 일은 끝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깁니다. 이게 이제 헤세의 작품에 보면 항상 주인공이 뭐 결말에 가서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괴테처럼 어떤 완결된 상태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헤세의 작품은 조금 이런 게 다르죠, 괴테와. 그래서 괴테는 이제 헤세의 작품 황야의 일위에서 괴테는 감옥 살이와도 같은 어떤 일상의 생활, 또 공허, 불안감, 모든 어떤 허무함, 절망감을 누구보다 깊이 절감했지만 모든 고귀한 정신적 추구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신의 인간이면서도 뭐 자살자라든지 자살한 사람이나, 그죠? 또 미친 사람이나 또 아웃사이더인 이 할러에게는 괴테라는 존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세속에서 속세에서 이렇게 변조되고 또 왜곡되어서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이 할러가 굉장히 분개했죠. 그렇지만 괴테와 모차르트를 만나서 할러는 이렇게 통속적이며 절망적인 현실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머를 가지는 일이라는 것을, 즉 여유를 가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변조와 이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세계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마치 차가운 별처럼 저 대기 위에서, 하늘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황야의 작품, 황야의 일이라는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의 현실관의 변화가 그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는 탑사의 사람들이 좀 도덕적이며 현실적이었죠. 이와는 달리 할러의 교육을 맡았던 헤르미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은 거리의 여자입니다. 지금 여성이고 창녀죠. 또 캬바레의 악사인 파블로, 이런 사람, 마리아나 헤르미네 또 파블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분으로 보면 비천한 사람들이죠. 파블로는 아무런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캬바레 악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러의 교육을 인생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아편이나 집단 그룹 섹스나 또 친구 약값을 위해서 애인까지 빌려주겠다는 그런 파블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블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깊은 이런 불안감마저 일으키는 이러한 인간형은 그 당시 헤세가 유럽의 새로운 이상이라고 말했던 그 카라마조프가의 사람들, 또는 그 뮤시킨 백작,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런 백작과 같은 그런 인물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헤르만 헤세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두 개의 세계대전을 다 겪었어요. 얼마나 그 비참한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고통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헤세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럽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의 신세를 져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헤세가 동양 사상에 심취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돌아가야 할 태초 인간형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예로 든 바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카라마조프카 형제들 혹은 미슈킨 백작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나타나냐, 외면과 내면, 또 선과 악, 신과 악마 이런 게 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어서 삶의 한쪽만을 긍정하고 나머지 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뭐 종교나 도덕, 관습의 이름으로 나머지 반대쪽은 부정하는 그런 유럽인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러시아인들은 세계를 대립된 것이 아니라 통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식 이원론, 이제 참 아니면 거짓, 정반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거죠. 이런 서구식 이원론에 대한 이러한 어떤 헤세의 반발은 그 자기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헤세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헤세의 성장 배경을 우리가 감안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과감한 탈바꿈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를 재건해보려는 이런 유럽의 지성인으로서의 헤세 나름대로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헤세가 찾은 돌파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60년대의 히피 물결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서구 문명의 이런 거대한 흐름을 역류시킬 수는 없었죠. 이런 흐름에 거슬러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서구 문명의 위력이 지금 동양에까지 무섭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도 지금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헤세의 어떤 이런 시대 처방이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이고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죠? 예. 그래서 괴테가 근대 산업사회를 앞두고 그의 소설 주인공들을 통해서 경제와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진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죠. 괴테는 자기 소설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거하고 비교하면 헤세의 등장인물들은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한 그런 어떤 사람. 하지만 자신의 표현대로 개인주의자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 헤세의 사상은 이제 동양적 정세 사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괴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교육주와 카스탈리엔 이 부분은, 이 교육주는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부분이고, 카스탈리엔은 이제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의 작품에 나오는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인데, 헤세의 소설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뭐 데미안이든 수레바퀴 아래든 모든 게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전체가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막 과언이 아닌데, 하지만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헤세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주인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데미안이든 또 수레바퀴 아래에 나오는 한스든 전부 학교 교육에 적응 못하죠.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주인공들의 어떤 교육은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학교 교육보다는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삶의 중요한 기점에서 도움을 받고 교육도 받게 되고, 헤세의 소설에서 뭐 동성 친구와의 만남이 또 이성 친구와의 만남보다 더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와의 만남이 보통, 그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반면에 괴테의 작품, 예를 들어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보면은 빌헬름의 교육은 이 빌헬름이 만나는 많은 여성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뭐 마리안네나 민용이나 백작 부인이나 뭐 이런 테레제, 나탈리에 뭐 많습니다. 탑사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괴테는 여성 편력이 심했고
그 여성들과의 어떤 만남, 어떤 경험이 거의 작품에 많은 토대와 영양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괴테가 이제 여성들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남성들로부터는 사회를 배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이가 든 후에는 이게 이제 괴테 작품, 빌레르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에서 보면 체념의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 체념한다. 체념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체념한다는 것은 달관의 경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월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우리가 모든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 어떤 욕망, 욕구,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반사회적으로 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달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체념할 줄 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이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든 후에 괴테의 작품 중에 이제 빌레르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에 보면 이런 체념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체념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하지만, 그죠? 이제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파고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 군데 욕심을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대 교육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서 빌렐름을 교육했던 매우 개인적인 방법과는 달리 이제 빌렐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에서 보면 교육주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독일어로 Die Pädagogische Provinz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재가 교육되고 인재가 또 사회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빌헬름은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쉬었어요. 빌헬름은 자기 아들 펠릭스로 하여금 이 교육주에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학교를 추천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 모든 활동, 모든 예술에 앞서서 어떤 기술이, 기능이, 여기서는 이제 한트베르크죠. 그 당시에는 수공예니까, 그죠? 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의 교육은 한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한 외골 교육. 우리가 이제 독일어로 마이스터, 번역하면 장인인데, 이런 마이스터가 한 가지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사람을 마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18세기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종교나 철학 위주의 인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용 교육입니다. 실용적인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주에서 학생들은 유용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엄격한 규율과 공동생활을 통한 훈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공동체 일원이라는 어떤 사회성 교육을 위해서 합창이나 합주 이런 공동의 작업이 권장되죠. 개인적인 예술 활동보다, 그죠? 이런 게 권장된다는 겁니다. 사회 일원,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치원을 저도 이제 다 다녀고 늦둥이를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지만 유치원을 보내고 했는데 유치원이 이제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독일어로 이제 킨드가르텐. 킨드 하면 영어의 children이죠. 아이들. 가르텐은 영어의 가든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노는 정원이라는 뜻이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실은 문자나 글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죠.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기가 그 사회 공동체 일원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집에만 있으면은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조부모가 이제 막 응석바위처럼 키워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사회 일원이라는 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성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 작품을 예로 들면 괴테 작품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났고, 헤세 작품 예를 들어서 유리알 유의를 보면 예술의 환상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인격의 조화로운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헤세의 유리알 유의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기관이 카스탈리엔이라는 이름인데, 카스탈리엔이라는 교육기관도 역시
학생들이 시를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신 학업을 끝낸 연구생에게는 1년에 한 편씩 가상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써보는 것은 인격 도야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단지 이 가스탈리엔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크네이트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크네이트는 음악을 통해서 훌륭한 삶의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 교사의 추천으로 학교를 거쳐서 유희명인 그 대가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하지만 카스탈리엔에서 배우는 음악이나 유리알 유희는 감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학과 명상이 가미된 일종의 정신적인 유희입니다. 저번에 우리 동영상에서 잠깐 이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 줄거리 소개할 때 들었죠. 그래서 이 작품 유리알 유희에서 우리는 이 교육기관인 카스탈리엔의 성격이나 문제점 등을 주인공 크네이트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교육기관인 카스탈리엔은 두 차례에 걸친 그 1,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어떤 야만성과 그 현대 서구 문화의 극심한 어떤 세속적인 경향, 세속화 경향 속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는 어떤 정신의 항의, 저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카스탈리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세속과 유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는. 그렇지만 이 카스탈리엔 교육기관은 이제 지원금을 세속 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금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유능한 교사를 만들어서 속세로 내보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 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로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이 카스탈리엔은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아마 거듭해 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바깥 세상에서는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명상과 학문에 치우쳐서 역사와 현실에 대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감각해진 그런 이 교육기관 카스탈리엔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그래서 주인공인 크네이트 인물은 이러한 카스탈리엔 교육기관의 위상을 이제 재정비해 가지고 명상의 생활과 활동의 생활, 학문과 현실, 정신과 자연,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크네이트에게 세계의 대립과 또 어떤 조화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자기의 스승인 음악 명인인데, 이 음악 명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립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은 대립으로 인식하지만 그 뒤에는 단일의 양극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양극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음악 명인이 자기 스승의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어린 크네이트는 이 말의 의미를 실감을 못합니다. 하지만 크네이트가 영재학교에서 데지뇨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정신의 세계에 울려 퍼지는 어떤 자연의 목소리에 이상한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크네이트가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야코부스라는 신부를 만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 신부가 이 카스탈리엔이라는 교육기관이 과거 속에 존재하고 있다.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세속이란 즉 현실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네이트가 유의명인이 된 얼마 후부터 이 카스탈리엔 교육기관을 떠날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의 친구 데지뇨리를 만나면서 그 결심을 이제 확실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속수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작용했겠지만, 크네이트가 이 카스탈리엔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 카스탈리엔이라는 교육기관도 정체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크네이트가 이제 카스탈리엔 교육기관을 떠나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크네이트가 이 교육기관 카스탈리엔을 나와가지고 데지뇨리의 아들인 티토의 가정교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티토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수영하는 이 티토의 뒤를 따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크네이트의 죽음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 자신의 편지 등을 우리가 이제 토대로 볼 때, 이 크네이트의 단계적 발전의 최종 단계인 그 카스탈리엔의 재탄생을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헤세의 작품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크네이트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카스탈리엔을 넘어서고 있고, 카스탈리엔은 나름대로 그다란 도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크네이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육기관인 카스탈리엔이 학문을 이제 세속과 종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교육기관이 괴테 같은 경우에 이제 괴테의 작품에 나오는 이제 교육기관이 처음부터 현실의 기초를 두고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교양소설로서의 이제 괴테의 작품 중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나 또 헤세의 유리알 유이, 이 두 작품의 차이입니다. 혹은 괴테와 헤세의 현실 인식의 차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괴테와 헤세, 이제 헤세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헤세가 괴테한테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점이 괴테와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우리가 텍스트를 봤는데, 헤세와 괴테가 인성의 발전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볼 때 두 사람 다 단계적인 어떤 인격 변화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나름대로 비슷한 신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진입이라는 문제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었죠. 괴테와 헤세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헤세는 거의 모든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어떤 내면적인 성장 과정을 기술하고 또 그걸 더 중요시했죠. 그게 이제 헤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헤세 작품에서는 정신의 세계에서 어떤 자연의 세계, 여기서 현실의 세계죠. 속세의 세계를 거쳐가지고 두 세계를 모두 용납하는 종합의 단계, 이제 변정법 과정이죠. 정반합입니다. 종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뭐 어머니나 대지나 또 뭐 사랑이든 예술이든 또 뭐 관능적인 세상이든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 헤르만 헤세에게 있어서 현실은 결코 내면에 앞서지는 않습니다. 괴테하고는 좀 다르죠. 헤세에게는 내면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계의 개선도 역시 인간이 자기 내면의 길을 충실히 가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헤세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헤세 소설의 주인공들이 자기 구현의 마지막 단계에서 현실에 대해 관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게 이제 괴테와의 좀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서 한창 그 정치적인 개혁이 진행되던 그 18세기 후반 혹은 19세기 초 유럽의 현실을 볼 때, 괴테가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혹은 편력시대라는 작품에서 이 계몽된 귀족들이 선도하는 비정치적인 개혁을 이제 말하는 부분도 나오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괴테도 역시 이 편력시대에서 빌헬름으로 하여금 유럽을 떠나서 독일이 아닌 저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헤세와 괴테 이 두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이 매우 독일적인 작가가 아닌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고 말하는 독일적인 특징이 두 사람 다 다분히 드러나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시간에 계셔서 헤세와 괴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헤세나 괴테는 너무나 많은 작품을 썼고, 또 이 사람들의 일생을 생각하면 따로따로 해서 괴테 사실은 한 사람만 하더라도 한 학기 전체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세세하게 하면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항상 괴테를 모범으로 하고 괴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헤세를 이렇게 괴테와 비교를 하면서 작품 세계를 또 비교하면서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텍스트 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작품 세계를 보려면 우리가 유머적인 어떤 내용에만 지중할 수는 없죠.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또 봐야 할 부분은 또 그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다 보여주지 못한 그 인터넷 주소 이런 걸 찾아서 남은 부분은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해석과 괴테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